네, 시청자 여러분, 5시 정치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야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긴급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안이었잖아요. 예. 앞서 사실 여야가 좀 이견이 컸었는데 주말 사이에 좀 많이 논의의 진전이 있어가지고 합의에 이른 거고 29일 오후 9시 그러니까 저녁 9시에 본회의를 열고 처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자, 이거는 9시까지 교침반장에 남아서 챙긴다고 합니다. 예, 수고가 많으시겠어요. 어떡하지? 고맙습니다. 수당은요? 없어요. 예, 오늘이 2년 전 오늘은 감동의 시간이었죠.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났습니다. 오늘이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2주년인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죠. 네,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소회를 밝혔는데요. 이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라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남북 교류 협력을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오늘 그 동해 북부선 착공식 행사도 있었는데 다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 소리 돌고 있는데 아직까지 북한에서 괜찮다라는 어떻게 확인을 해주는 그런 게 나오질 않아서 그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관련 오늘 동해 북부선 착공 추진 기념식이 있었는데 관련 내용도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정치회의 자리에 가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접점을 찾았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5월 중순에는 국민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여야는 오는 29일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최종혁 반장이 점검했습니다. 네, 앞서 청와대가 밝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간표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은 우선 5월 4일부터 현금을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 국민들은 5월 11일 신청을 받아 13일부터는 지급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각 가정, 또 매출이 말라붙은 소상공인에게 단비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추경안이 이틀 뒤죠. 29일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야는 이날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여야는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열흘 만에 이 재원 마련 방법에 합의하면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제시한 방금 보신 그 시간표를 지키지 못하면 국민의 고통이 더 커지고 효과도 줄어들기 때문에 29일엔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야당을 향해 요청했는데요. 통합당 역시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화끈하게 통 크게 추경심사에 임해주고 또 속도를 내주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 애타게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최대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에 협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4인 가족을 기준으로 100만 원을 당초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게 정부 아니었죠. 자, 여기에서 국민 모두에게 주기 위해서는 4조 6천억 원이 더 필요한데요. 자, 국채 발행을 두고 팽팽히 맞섰던 여야가 조금씩 양보를 해서 3조 6천억 원은 국채로, 1조 원은 정부 예산을 조정해서 마련하기로 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합당은 정부를 시민단체처럼 운영하는 것이냐라며 부정적이었던 지원금 기부안과 관련해서 민주당 관련 법적 근거와 세액 통제 등을 위한 특별법 오늘 제출했는데요. 이건 역시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한다는 목표인데 여야는 이거는 본회의까지는 합의한 건 아니고 상임위에서 논의하겠다는 데까지는 합의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통합당 이렇게 말했죠. 줬다 뺏겠다는 이런 식으로 지금 비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점을 좀 찾아야 할 걸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입니다. 자, 지난주 민주당 차원의 공식 사과가 있었지만 휴가에서 복귀한 이해찬 대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요일 아침 저는 소식을 듣고 놀랍고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선출직과 당직자, 고위 당직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체계화하고 의무화하는 제도 정비에 다시금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오후에 당 윤리심판원이 소집됐습니다. 곧바로 최고 수위인 제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과거 안희전 충남지사의 경우 사건이 드러난 지 이튿날 곧바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달리 이번에는 오 전 시장 기자회견 나흘 만인 오늘에서야 제명이 이루어지면서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자, 통합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오 전 시장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민주당 내 다른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현행범인 오거돈을 즉각 긴급 체포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오거돈, 김남국, 박원순, 비서동 이 세 사람 오남순 일련의 민주당 성범죄를 규명하는 진상조사팀을 만들겠습니다. 자, 특히 이 오 전 시장이 총선 이후 사퇴하겠다는 공증을 법무법인 부산에서 받았다는 점 문제 삼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부산은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죠. 전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운영한 법률사무소였습니다. 현재는 노 전 대통령 조카 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고 김혜숙 청와대 인사수석 역시 이곳 출신입니다. 이런 특수관계인데 어느 국민이 청와대가 몰랐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선거 기간 중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야당이 총선용 정치 공작을 준비하는 것 같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바로 오거돈 사건을 염두에 뒀던 것이 아닌가 의심. 자, 일단은 피해자 측 그리고 오 전 시장 측 정무라인 인사가 이 참석한 공증 과정에서 사퇴의 시점은 특정 날짜를 정하진 않았고 일단 4월 말까지로만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울러 피해 당사자는 이렇게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는 건 원치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총선 시기를 연관지어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치권의 어떠한 외압과 회유도 없었으며 정치적 계산과는 전혀 무관함을 밝힙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21대 국회에서 180석 거대 야당을 이끌 민주당의 첫 원내사령탑을 뽑는 선거전 본격화됐습니다. 내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고 다음 달 7일 경선이 치러지는데요. 가장 먼저 이번에 4선 고지에 오른 정성호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정 의원은 스스로도 당내에서 특정 계파가 없는 소위 비주류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오늘 출마의 변에서도 이 점을 강조합니다. 사심 없고 계파도 없고 경험이 많은 합리적 실용주의자인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과 비전을 같이 하는 정파는 존중되고 지원해야 하나 출신과 인맥을 위주로 하는 계파, 심지어 특정인을 중심으로 하는 계보 정치는 지양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에 맞설 경쟁자는 소위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전해철 의원이 내일 공식 출마 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친문 가운데서도 소위 이해찬계로 꼽히는 김태년, 또 윤호중 의원의 단일화 결과에 따라 슈퍼 여당의 원내대표 경선 구도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발제는 이 소식으로 하겠습니다. 오거돈 나흘 만에 제명, 통합당 청와대 몰랐겠냐입니다. 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 정성호 의원이 가장 후보들 중에는 처음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당초 여러 후보들이 거론됐지만 몇 명이 이제 출마하지 않겠다 입장을 정하고 지금은 뭐 3파전이냐 4파전이냐 이렇게 나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정성호 의원은 오늘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겸손과 실력, 통합이 원내대표의 기조가 되어야 한다면서 사심 없고 계파 없고 경험 많은 합리적 실용주의자 원내대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출마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정 의원은 당내 비주류의 대표 인사로 꼽힙니다. 정 의원 외에 출마가 유력한 의원은 소위 친문재인계로 꼽히는 의원들입니다. 전해철 의원은 내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고 지난해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패했던 김태년 의원도 내일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호중 사무총장이 막판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데요. 윤 총장의 결정에 따라서 4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익신 반장이 보기엔 어때요? 윤호중 사무총장이 원내대표 경선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역대 원내대표들을 보면 이종걸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예. 지금 원내대표도 그렇고 그렇게 여러 번 나와서 경험이 쌓여야 이제 뽑아주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동정 여론도 좀 있고. 그러니까 후보로 몇 번 나왔다 떨어져 봐야 재수 3수째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가 좀 많아서 물론 뭐 윤호중 총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또 자기 지금 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가름도 좀 해봐야 되고 그래서 뭐 출마 가능성도 있긴 한데 문제는 현재 지금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어서 그러니까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데 원내대표가 또 맡는다? 이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얼마나 동의를 해줄지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출마 안 할 것 같다는 조익신 반장의 과학적인 감이죠. 알겠습니다. 과학적인 감이긴 했는데 조금 전에 윤호중 사무총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예. 원내대표 출마하지 않는다. 역시 뭐 조익신 반장의 과학적인 감이 맞았던 것 같은데 예. 일단 김태년 의원과 단일화를 해서 본인은 출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출마 선언문 또는 불출마 선언문을 윤호중 사무총장이 둘 다 준비해 놨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사실 오늘 아침이었나 새벽이었나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예. 윤호중 사무총장의 SNS 계정에 불출마 선언문이 올라왔다가 그 빛의 속도로 삭제가 된 일이 있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일찌감치 윤호중 총장이 뭐 좀 사퇴를 하지 않는 쪽으로 뭐 좀 마음을 기울어진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확인 결과 출마 선언문과 이 불출마 선언문을 같이 준비해놨다가 실수로 이 불출마 선언을 좀 SNS상에 올라갔다라는 게 좀 설명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출마를 하지 않기로 한 불출마 선언문을 미리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것 자체가 공개됐으면 사실은 뭐 다른 의원들이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았고 결국 불출마를 윤호중 사무총장은 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3파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네요. 네, 뭐 결과적으로는 앞서 오늘 출마 선언을 한 정성호 의원 그리고 내일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는 전해철, 김태년 의원 3자 대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론이 됐던 안규백 의원이나 노웅래 의원 등은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밝혔고요. 자, 앞서 뭐 이 조익신 반장이 정성호 의원이 뭐 좀 비주류다, 당내 개파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단적인 예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현 경기지사를 지지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원내대표 경선이 뭐 소위 이재명 지사 지지 세력의 규모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전해철, 김태년 의원은 뭐 친문이기는 하지만 전해철 의원은 뭐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부터 근무를 해왔었고 이 김태년 의원은 사실 뭐 이해찬 대표와 당에서 함께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뭐 좀 친문의 분화를 볼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정성호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전해철 의원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현 정권의 청와대에 매우 가까운 분이시고 그 부분의 소통을 저보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김태년 후보는 정책의장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또 갖고 있고 또 지금 당권을 갖고 계신 또 주류와 또 매우 가깝다고 보고 있죠. 다만 저는 뭐 정권이나 당권과는 좀 약간 거리가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국민과 가까이는 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뭐 원내대표 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후보들이 대선 주자, 뭐 당내 대선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한테 좀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전 총리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뭐 당내 토선이나 당내 다수 의원들의 좀 표심이 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뭐 전략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2심이 정심으로 갈지, 2심이 전심으로 갈지, 2심이 뭐 김심으로 갈지는 뭐 지켜봐야겠죠. 예. 어쨌든 이낙연 전 총리가 지난 총선에서 후원회장을 맡았던 사람들 중에 당선된 사람이 20명이 넘고 또 호남계 의원도 많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에게 기대는 의견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달 7일에 원내대표 경선이 이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런데 합당을 하기로 한 다음 달 15일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합당을 하기로 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집니까? 더불어시민당의 당선인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당규에는요. 원내대표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있고 총선 후에 국회 임기 시작 전에 실시되는 선거의 경우 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시민당이 합당을 하기로는 했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때문에 민주당 당원이 아니어서 투표권이 없다는 거고요. 이 두 당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달 15일까지 합당을 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은 다음 달 1일에서 8일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이 합당에 대한 토론, 투표를 시행한 다음에 12일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합당 결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15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치고 중앙선관위에 합당 신고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원래 이 더불어시민당이 비례연합 정당이잖아요.
각자 원래 출발했던 당이 있는데 이 당으로 각자 돌아가기로 했던 그런 의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용해인 전 기본소득당 대표 그리고 조정훈 전 시대전환 공동대표 등 2명인데요. 이들에 대해서는 우선 민주당과 합당을 한 뒤에 그리고 나서 출당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례대표 후순위 연계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시민당 비례대표는 17번까지 당선이 이번에 됐는데 일단 이들이 민주당 소속이 되고 난 다음에 출당을 시켜야 21대 회기 중에 비례대표 걸석이 생겼을 때 18번부터 다시 이어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 관련 얘기를 해보죠. 오늘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을 결정했죠. 네, 당초에는 당 지도부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게 기자회견 이튿날이죠. 금요일에 윤리심판원을 열고 곧바로 징계 논의하려고 했지만 이 회의 소집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오늘로 연기가 됐는데요. 자, 오늘 오후에 열렸는데 위원 9명 가운데 6명이 출석을 해서 6명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사안이 워낙 중차대하고 본인도 시인하는 사안이어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사안이 성격상 피해자 보호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경위는 말씀드릴 수 없고 어떻든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예, 원래 통상 윤리심판원 이런 회의가 열리면 당사자가 와서 소명을 하잖아요. 오거돈 전 시장은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네, 오 전 시장이 직접 따로 소명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판원은 이 소명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다만 심판원 직원이 직접 부산으로 가서 현장 조사는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결정이 당 최고위에 보고만 되면 곧바로 오 전 시장의 제명은 확정이 됩니다. 예, 일단 민주당에서는 거듭 사과를 하고 있지만 미래통합당 내에서는 총선 전에 민주당 지도부가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퇴 시기를 조율했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의혹 제기를 하고 있죠. 자, 우선 오늘 아침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오 전 시장 사건에 대해서 재차 사과를 했는데요. 이해찬 대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러 사퇴하게 됐다면서 죄송하다라고 했고요. 남인순 최고위원도 당이 보다 철저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현 정권이 오 전 시장 사건을 총선 전에 인지했거나 수습 과정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오거돈 전 시장이 사퇴 시점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에 대표로 있었던 법무법인 부산이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진 점 등을 강조하면서 이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앞서 부산 경찰은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공식 수사로 전환을 하고 오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을 했습니다. 또 시민단체가 검찰에 오 전 시장을 고발한 사건도 검찰이 넘겨받았습니다. 검찰은 모두 24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돌입했는데요.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철저한 수사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피해자 측에도 피해 진술 의사를 조심스럽게 타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피해자 측은 2차 피해 등을 우려해서 아직 고소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물증과 진술 확보가 끝나는 대로 오 전 시장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긴급 재난지원금 얘기도 좀 알아보도록 하죠. 계속 여야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두고 갈등을 벌였는데 결국 조금 전 나온 속보죠. 29일 오후에 저녁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29일 본회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통합당 소속의 김재원 예결위원장도 29일 오전에 추경안 최종안을 마련을 하고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 이달 중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29일 당일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여지고요. 아울러 당정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위해 관련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당정이 합의한 내용은 3개월 이내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 자발적인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 기부금으로 규정을 하거나 수령을 한 다음에는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일정액을 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기부금에 대해서 연말정산에서 15%의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인데요. 이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서 가능하기 때문에 법 개정은 따로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자, 서두른다면 청와대가 언급한 대로 5월 13일 날 일반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당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오거돈 제명, 경찰은 본격 수사 착수. 다음은 고석진 반장 발제입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는 반발이 여전히 거셉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통합당의 3선이 되는 의원들이 오찬을 했는데요. 비대위 의결을 하기 전에 비대위 의결을 할 전국위를 열기 전에 당선자들이 모여서 총회를 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물론 열지 안 열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 등 미래통합당과 보수 야권의 중진들이 김 전 위원장을 계속 비판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고석승 반장 발제해서 정리했습니다. 자, 요즘 이 미래통합당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제가 한창 재미있게 봤던, 그래서 정치부에서도 여러 번 소재로 사용했던 드라마가 생각납니다. 드라마와 현실이 분간이 안 갈 정도인데요. 자, 우선 드라마부터 잠깐 감상하고 가시죠. 또한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당 지도부 개편이 시급하지만 전당대회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해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힘듭니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조가병이가 판을 휩쓸 거야. 이 정경이 새끼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공천권부터 휘두르겠지. 야, 이거 안 돼. 어떻게든지 막아야 돼. 안 돼. 비상대책위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한 대한당이 오늘 회의를 통해 조가병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당이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이 같은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야, 미로크라 주세요. 내가 요걸 못 막네. 요걸 못 막어. 자, 뭐 인물별로 딱딱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위기에 빠진 정당이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하는데 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논란과 충돌이 이어지는 모습. 자, 요즘 통합당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물론 뭐 당이 위기에 빠진 이유는 드라마와 차이가 있습니다만 비대위 체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는 게 판박이 수준입니다. 어떤 게 드라마이고 어떤 게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인데요. 김종인 비대위 의결은 내일 있을 전국위원회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그런데 전국위원회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당 안팎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1대 국회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의원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선자 총회에서 당의 개혁 방향과 내용에 대해 총의를 모은 후 이를 바탕으로 지도체제가 정해져야 한다. 따라서 당선자 대회를 먼저 개최한 후에 전국위를 개최할 것을 지도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자,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를 의결할 전국위원회를 열기 전에 21대 국회 당선자 총회에서 의견을 먼저 모아야 한다라는 건데요.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찬반이 아닌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거라곤 하지만 어쨌든 현재 진행 상황에 제동을 건 셈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전국위에서 근데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그냥 무시하고 원내를 진행해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김종인 비대위를 추진 중인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은 전국위원회 전 당선자 총회는 개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지금 불가능합니다. 당선자 총회를 하고 그리고 차근차근 했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지금 시간은 없고 곧바로 지금 이번 주 30일부터 전부 다 연휴로 들어가 버리고. 자, 그리고 당 바깥에선 홍준표 전 대표가 연일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한 비판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트윗 스톱. 자, 연달아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걸 말하는 단어인데 뭐 폭풍 트윗이라고도 하죠. 홍준표 전 대표는 트위터 대신 페이스북에 요즘 김종인 전 위원장 비판 관련 폭풍 페북 중입니다. 당선자 총회에서 당내 고모님들 중에서 원로분을 찾아 비대위를 맡기십시오. 헛된 노역으로 당을 이끌면 그 파열음은 걷잡을 수 없이 더 커집니다. 이제 그만 공적 생활을 정리하시고 정계에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그만하면 올해도 했습니다. 뇌물 전과자를 당원까지 개정해 무소불위한 권한을 주면서 비대위원장으로 데리고 온다는 것 또한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자, 심지어 통합당의 전신이죠. 한나라당의 어두운 과거까지 스스로 다시 끄집어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찻대기 정당 경력을 가진 우리 당 대표를 뇌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채운다? 그게 이치에 맞는 일이라 보는가? 김종인 전 위원장은 당 안팎의 비토 의견에
대한 인터뷰에서 내가 하겠다고 떼를 쓴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오라고 해서 마지막 숙제를 하는 심정으로 가는 것인데 거부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4년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수락할 때도 그랬다. 결과로 보여주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굳이 그런 얘기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현재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홍준표 전 대표와 김종인 전 위원장의 관계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저는 쩐다. 이런 쩐다라는 표현이 있죠. 제가 보기에는 소위 이제 통합당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통합은 아주 요원한 길이다. 자, 김종인 비대위는 출항할 수 있을 것인가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종인 비대위 출범 앞두고 교통정리 안 된 통합당. 예, 방금 들어온 속보가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내일 미래통합당이 전국위원회를 먼저 할 것이냐. 오늘 모였던 이제 3선이 되는 의원들이 당선인 총회를 먼저 해서 비대위를 좀 논의해보자 했는데 당선인 총회를 먼저 하기로 조금 전 결정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당선인 총회가 모레 예정돼 있었는데 예. 내일 오전에 당선인 총회를 열기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당선인 총회가 열리고 오후에는 전국 대의원대회 열리게 됩니다. 전국위원회가 열리고 예. 그러면 만일 당선인 총회에서 비대위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좋지 않다라고 결론이 날 경우 전국위원회도 어떤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전국위원회 못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도 듭니다. 예, 전국위원회 의결 종족수를 두고 여기에서 세대결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더 얘기를 해보면 홍준표 전 대표가 김종인 전 위원장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꽤 오래전에 있었던 뇌물 사건도 다 끄집어냈죠.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폭풍 페북을 하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1993년 동아은행 뇌물 사건까지 끄집어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당시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에서 동아은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는데요. 홍준표 전 대표는 당시 사건을 언급하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부패 인사로 몰아붙였습니다. 자신이 그 당시 김종인 전 위원장의 뇌물수수 자백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위원장이 부인한다면 동아은행 비자금 수사 비화를 더 밝힐 용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1996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사건을 언급하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경제수석 직함을 이용해 뇌물 브로커 행세를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는 부패한 비대위원장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홍준표 전 대표가 제가 봐도 거의 매일 김종인 전 위원장을 비판하고 있는데 초반에는 비대위원장 할 사람은 김종인 위원장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기도 했죠. 홍준표 전 대표는 총선 당선 직후에 가진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내부에는 비대위원장 감이 없다라고 하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카리스마도 있고 정치 경력도 있고 혼란을 수습해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입장이 바뀐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왜 바꿨냐 입장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홍 전 대표가 처음에는 대안이 없다는 생각으로 일시적으로 착각을 했지만 최근에 노요개천 발언을 들어보니까 당을 수렁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서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노욕에 찬 발언, 뭘 두고 얘기한 건가요? 그 홍 전 대표의 발언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을 통해서 대략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예. 김종인 전 위원장을 비판하기 시작한 이 지난 22일의 글을 보면 기한 없는 무제한 권한을 달라고 하는 건 당을 너무 얕보는 거 아니냐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무기한 정권을 달라고 했다는 걸 두고 노역에 찬 발언이다라고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김 전 위원장도 그렇고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도 무기한 정권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무기한 정권과 관련된 발언은 표면적인 이유고 사실은 김종인 전 위원장의 대선 주자 관련 발언이 홍준표 전 대표를 돌아서게 했다라는 분석 많습니다.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 전 대표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꿈꾸는 사람이야 그 홍준표 씨 분쟁했어요. 내가 보기에 대권 꿈꾸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다고 난 내 개인으로 봤을 때 그게 사실 대권 꿈이라는 게 꿈꾼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지고 거기에 소위 국민들의 의사가 집약됐을 적에 헛수이는 거지. 그렇게 꿈꾼다고 대통령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홍준표 전 대표 등 지난 대선 출마자들은 시효가 끝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70년대생 경제 전문가 대선 후보론을 거론하기도 했었는데요. 차기 대선 주자를 노리는 홍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사실 김종인 전 위원장 스타일에서 봤을 때 지난 대선에 나왔다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홍준표 전 대표, 유승민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 대선에 나왔다는 사람들은 별로 다 시효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홍준표 전 대표가 그 뒤에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진짜로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지난 대선 때 나왔던 후보들에 대해서는 좀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앞으로 당의 당권을 가지고 좀 이제 당을 지도적으로 이끌게 나가게 되면 그 인물에 대해서는 좀 배제를 하고 이제 뭐 논의를 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당장 홍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왜 빼냐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좀 반감에서 나오는 얘기들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걸로 보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도 계속해서 언급한 게 대선을 치를 때까지 전권을 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후보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려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당권을 좀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 할 것인데 이러면 위험하다라고 홍준표 전 대표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 뜻대로 이제 내일 전국위가 열리게 돼 있는데 만일 그 전에 당선인 총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다. 이러면 이제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일 예정된 전국위원회와 상임위에선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명안과 8월 전당대회 일정 변경을 위한 당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는데요. 일단 당원 당규상 상임 전국위는 정우택 전국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현역 의원과 원외 시도당 위원장 등 최대 100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전국위원회는 상임 전국위원과 현역 의원을 포함해서 253개 지구당과 중앙당과 시도당 추천 인사 등 1000명 이내로 꾸려집니다. 정확한 인원은 현재 집계 중이라고 하는데요. 내일 의결이 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당장 의결 정족수 자체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2016년 총선 패배 당시에도 당 지도부가 비박계인 김용태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하기 위해서 전국위를 소집했지만 친박계 등의 반발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리기 전에 참고로 그 앞에 저희 김종인 전 위원장 인터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였다는 점 다시 한번 미리 좀 먼저 밝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의결 정족수를 간신히 채운다고 해도 이 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1대 차기 국회 3선고지에 오른 의원들 상당수가 절차상의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고 조경태, 김태흠 의원, 또 조혜진 전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김종인 비대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오늘도 비대위 기한이 없으면 종신제로 가겠다는 것 아니냐, 종신 비대위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면서 약간 농담 섞인 말투로 부결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잠시 전해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광주에서 열렸던 전두환 씨 재판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오후 2시 조금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조금 전에 끝났다고 하고요. 아마 법원 바깥으로 전두환 씨가 나올 예정인데 나오게 되면 저희가 그림을 보고 잠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래통합당의 비대위 체제가 어떻게 될지는 오늘 밤 내일 오전 상황까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얘기를 해볼까요? 대구로 다시 내려갔다고요? 네, 안철수 대표가 오늘 오전 다시 대구로 찾았습니다. 이 코로나19 봉사활동을 위해서였는데요. 지난달에 봉사활동을 하고 상경한 뒤 43일 만에 다시 내려간 겁니다. 자, 안철수 대표는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 이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에 도착해 관계자들에게 이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냐라면서 지난번보다 굉장히 많고 변화가 보인다. 자, 이제 환자 수도 많이 줄어들어 정말 다행이다라고 했는데요. 앞서 자기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킨 셈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후 2시부터는 아예 옷을 방호복으로 갈아입고 김미경 교수와 같은 병동에서 봉사활동도 시작을 했습니다. 봉사 기간을 따로 정하고 내려간 건 아니고요. 다만 이 신규 확진 환자가 많이 줄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주 이 징검날이 연휴를 전후해서 서울로 돌아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출범 앞두고 교통정리 안 되는 통합당. 다음은 조익신 반장 발제 보겠습니다. 네, 전두환 씨가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피고인 신분으로 오늘 광주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재판이 끝났다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요.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죠. 재판부가 바뀌면서 법적 의무인 인정신문을 다시 받기 위해서 광주에 간 겁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반장이 정리했습니다. 2심 전심, 이순자 마음이 전두환 마음이다. 1980년대 유행했던 넌센스 퀴즈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류작으로 이순자가 심심하면 전두환도 심심하다란 뜻풀이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두 사람의 금슬이 좋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인지 부부가 생각하는 것도 똑 닮았습니다. 내가 대통령을 7년 했습니다. 7년. 그래서 내가 이제 7년을 딱 하고 시범을 보이고 모범적으로 한번 하고 그다음에 내 후임 대통령들은 5년씩만 해라. 나는 군인 출신이니까 민주주의도 군인식으로 할 위험성이 있는데 401 장관 같은 분이 옆에 있어서 미국식과 같은 민주주의를 했다고.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북한도 공식 명칭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긴 합니다.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전 씨가 자신의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사격을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한테 한 말인데 이 말의 임자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 씨가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광주 법정에 섰습니다. 늘 그렇듯 두 부부가 동행을 했습니다. 꽃이 화사하게 핀 자택 정원을 지나서 최고급 리무진에 함께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무진 딱 봐도 비싸 보이는데 아들명이라고 합니다. 29만 원밖에 없다는 아버지가 보기 안쓰러웠나 봅니다. 기름값도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한데 통장 잔고 29만 원으로 17년째 골프도 치고 고급 오찬도 즐기는 분이니 괜한 걱정이다 싶기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1,000억 원 넘는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벌써 세금 언제 내실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광주법원 뒷문으로 도착한 두 사람은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엔 차가운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이렇게나 지은 죄가 많은데 왜 반성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알츠하이머와 체력은 또 별개인가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호원을 이렇게 팔로 밀쳐내면서 계단을 올라갑니다. 전 씨는 골프로 체력 관리를 해왔었죠. 광주 올파 학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내가 이 사람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권 검사 명령을 해. 당시 올해는 5.18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 씨가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마음, 아마 가정의 분들도 이심 전심일 겁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전 씨가 꼭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전두환 법정행 바라보는 이심 전심. 예, 전두환 씨가 광주 법정에 출석한 건 지난해 3월에 한번 출석했고요. 1년여 만에 또 출석을 한 거군요. 네, 전 씨는 지난 3월에도 이 인정신문 절차를 밟기 위해 광주 법정에 섰었는데요. 정확히 그때도 저희 자정에서 전해드렸었는데 인정신문이라는 게 재판부가 피고인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을 물어서 이게 피고인이 맞는지 당사자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지난 2월 담당 판사가 사직을 하면서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이 돼 다시 이 인정신문 절차부터 밟게 된 겁니다. 예, 재판부가 이제 지금 현장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광주 법원에서 전두환 씨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순자 씨 먼저 모습이 보이고요. 전두환 씨가 나오고요. 주변에 경호원들이 있는데 인근에서는 시민들이 전두환 씨를 향해 고함을 치는 소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몸싸움도 있고요.
재판은 1시 57분에 시작됐는데 지금 3시간 25분 만에 재판을 마치고 전 씨가 1년 1개월, 13개월 만에 찾은 광주에서 다시 나가는 모습입니다. 예, 몇몇 사람들이 지금 우산을 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물병이나 다른 것들이 이제 던져지는 것들을 감안해서 대비해서 우산을 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씨 먼저 얘기했던 고급 리무진을 다시 타고 예. 다시 서울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네요. 작년에 처음 법정에 출석했을 때 저 나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었거든요. 아무래도 예. 광주 시민들로 보이는 분들이 항의를 하면서 차량 앞에 눕기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경찰 병력들이 저렇게 아예 그 외부인들의 접근 자체를 통제를 해서 이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곧바로 법원 밖을 빠져 나가는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 경찰들이 쭉 있고요. 예, 지금 광주 시민단체가 노래를 부른 모습도 현장 음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예. 네, 5시. 시민단체들이 예. 당연히 이제 지난해에도 그렇고 이제 전두환 씨가 직접 재판장에 서기 때문에 법원 앞에서 이제 항의도 하고 시위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또 코로나 전국이 있어서 밀집하는 걸 막기 위해서 좀 오늘 이제 항의를 하는 걸 좀 자제하자 이런 움직임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현장은 뭐 항의 소란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경찰 병력을 통해서 좀 통제는 되고 있는 예.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 전 씨는 이미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해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 올 때마다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는 게 도리인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요. 지금도 약 2분도 안 된 시간에 사람들을 밀치고 물론 경호원들이 밀쳤지만요. 같이 밀치고 재판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서울로 바로 올라가는 거죠. 네, 예, 지금 다시 화면이 나오네요. 오늘 오전 서울에서 선물 연희동 자택에서 이제 광주까지 오는 게 한 4시간 가량 걸렸거든요. 이제 오전 예. 7시에 출발을 해서 12시 20분쯤 이제 광주 법원에 도착을 했는데 거의 쉬지 않고 달렸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뭐 딱히 다른 휴게소를 들르거나 뭐 쉬지 않는다면 내려올 때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일부 촬영을 하려는 취재진과 경호원들과의 몸싸움이 있었고요. 우산을 많이 펼쳐놔서 경호원들이 아마 펼친 것으로 보이는데 우산을 펼쳐놔서 화면에 좀 많이 전 씨의 모습이 제대로 안 잡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법원에 처음 출석을 했을 때는 귀가를 하는 길에 서울에 도착해서 이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들러서 검진을 받은 다음에 자택으로 귀가를 했었거든요. 예. 아무래도 장시간 동안 외출을 하고 또 뭐 법정에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뭐 당시 뭐 이제 서울 도착하면 이제 응급실에 들러서 이제 검사를 받았었는데 뭐 이번에는 역시 또 관련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또 들어온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선고까지. 이번 재판은 이제 다른 재판이고요.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그 헬기 사격에 대해서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좀 이거를 명예훼손으로 발언한 거죠. 전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사자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된 거잖아요. 네, 당시 이제 전두환 씨 자서전을 예. 보면 그 자서전에서 이제 고 조비오 신부의 말을 고비오 신부가 했던 발언을 이제 문제 삼아서 이제 뭐 악마다, 뭐 사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이제 뭐 헬기 사격이 있었다, 뭐 없었다, 뭐 이걸 두고 지금 쟁점이 되는 건데 이제 실제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고 조비오 신부가 허위 증언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고 조비오 신부가 명확하게 사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걸로 판단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는 이 고인의 명예훼손이 쟁점이기 때문에 이 실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잠깐 더 얘기해 보면 지난해 재판이 진행이 되다가 재판부가 바뀌면서 다시 재판을 하는 건데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건가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새로운 재판부가 생겨나게 되면 새로운 재판부가 도입이 되면 이제 그 전에 진행하던 재판부의 재판을 이어받아서 기록 검토 등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를 참고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전 씨의 첫 번째 재판을 당초 재판을 맡았던 장동혁 전 광주지법 판사가 지난 1월 사직을 했습니다. 예. 새 재판부가 앞서 진행된 재판 기록을 보느라 뭐 그동안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 거고요. 오늘에서야 다시 전 씨를 법정으로 부른 겁니다. 예, 지난 재판부의 판사는 이제 지난 총선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부를 떠났던 건데 뭐 공천에서는 공천을 받았지만 총선에서 탈락을 했고요. 예. 근데 왜 인정신문만 출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이 전두환 씨는 지난 3월에 인정신문 이후에는 건강상의 이유, 그러니까 이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들어서 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전 씨는 골프도 즐기고 또 부부 동반 오찬 모임에도 참석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이거 진짜 아픈 게 맞냐 이런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씨의 불출석 재판을 허가한 게 이 장동혁 전 판사인데 장 전 판사는 당시에 알츠하이머 여부를 떠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호나 질서 유지에 100여 명 이상이 동원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전 씨는 이미 지난 1980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광주를 폭력적으로 진압해서 많은 사상자를 낸 것으로 해서 내란죄 또 반란죄 수개 혐의로 사형 그다음에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성하는 빚은 없어요. 그리고 앞서 이제 조희신 반장이 발전에서 얘기했던 29만 원 얘기, 그거 이제 전 씨 측에서는 초기 재판에서 변호인이 말을 잘못해서 그렇게 내가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는 것처럼 얘기가 나갔다. 이렇게 이제 전 씨 측에서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더 있으면 있는 대로 지금 추징금이 많으니까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시 이제 전 씨 때문에 법까지 만들어서 추징을 했지만 아직도 다 내지 않았고요. 아마 연희동 자택에 대해서는 경매 절차에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또 수용할 수 없다라고 소송까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출석을 할 때 당시 이제 취재진에게 버럭 화를 내기도 했었는데 올해는 일단 뭐 화를 내진 않은 것 같네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추석할 때는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왜 이래? 라면서 버럭 화를 내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질문한 취재기자를 뻔히 쳐다본 뒤에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30초 만에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까 보니까 부축을 좀 받는 듯한 모습도 보이던데. 예.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부축 없이 이순자 씨와 함께 건물로 들어갔는데요. 근데 오늘은 경호원이 손을 잡아주길래 몸이 좀 안 좋나 이렇게 싶었는데 아까 발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경호원을 옆으로 밀치면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기력이 없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저렇게 반성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밀치고 화를 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반성은 전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씨가 이제 정문을 피해서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고 하던데 5월 단체가 이제 정문 쪽에서 또 피켓팅을 하고 있었죠. 네, 5월 단체가요 정문 앞에서만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 씨는 후문으로 입장을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었는데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고요. 5월 단체들은 전 씨의 법정 구속을 촉구하는 구호를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법원 정문에는 전 씨의 동상도 등장을 했는데요. 이 동상이 군복을 입은 채 이렇게 묶여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저 동상이군요. 네, 꽁망치로 엄청 막고 있는 동상. 네, 이 지난해 12.12 사태가 발생했던 때에 맞춰서 광화문에서도 비슷한 전시가 있었고요. 이 당시 시민들에게 훼손됐던 거를 다시 복구해서 이번에 광주에 이렇게 다시 가지고 온 겁니다. 5월 단체들은 전시 동상을 이렇게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극우 단체 차량이 광주에서 또 소란을 피웠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차량 옆에 자유 대한민국이여라는 문구를 써붙인 모습에 지금 나오는 저 차량인데요. 자, 광주 법원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이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자, 이들은 전두환 영웅, 광주 몰표 등의 이 구호를 주장하면서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에 분노한 광주 시민들이 이 차량을 멈춰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5월 단체 회원들은 경찰은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이렇게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5월 유가족들도 많고요. 그런 심정을 안다면 저 차량 운전자나 저 시위를 주도한 단체에서는 오늘 저렇게 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정치권 반응도 좀 살펴볼까요? 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요, 이 역사에 대해 죄를 짓지 않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국민과 광주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상규명에도 동참해야 한다. 자, 오늘 재판정에는 반성하는 모습 그리고 진상규명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자, 민생당 이현기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요. 이 전 씨의 법정 출두는 5.18 40주기를 맞이한 우리 사회가 광주 영령 그리고 그 유족에 대한 빚을 갚지 못하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주는 부끄러운 장면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전시 재판이 약 3시간 정도 있었는데요. 전 씨는 이 법정 안에서는 어떤 행동, 입장 이런 걸 비친 게 있습니까? 네, 전 씨는 핵심 쟁점인 헬기 사격에 대해서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전 씨는 판사가 검찰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공소장을 낭독한 뒤에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라고 묻자 내가 알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 씨는 만약에 헬기에서 가격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된다면서 그런 무모한 짓을 대한민국 헬기 사격수인 중이나 대가 하지 않았다고 본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팔짱을 낀 채 눈을 감았다 떴다 그러니까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방청석에서는 전두환 살인마 이런 고함을 치기도 했습니다. 예, 법정을 대하는 태도도 물론 재판이 좀 기니까 중간에 휴정도 한번 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럴 수 있지만 반성하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 졸 수는 없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팔짱을 끼고 눈을 감았다 떴다 조는 듯한 모습을 일단 보였습니다. 예, 전 씨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게 2018년 5월인데요. 벌써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중간에 교체되면서 좀 길어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빨리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두환 법정행 바라보는 2심 전심. 네, 다음은 청와대 발제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 나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코로나19 위기가 남북 협력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라고 오늘 강조했습니다. 지난주에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던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까지 공개된 석상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신현 반장이 관련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걸어오면서 보니까 왜 이렇게 그 시간이 오랬나, 왜 오기 이렇게 힘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순간 이 판문점은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네, 2018년 4월 27일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남과 북 두 정상의 만남은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한 판문점 선언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고 DMZ의 평화의 길을 조성하면서 평화 무대에 고삐를 당겼죠. 그 후에 2차, 3차 남북 정상회담, 또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거친 지금 이 남북 관계는 잠시 길을 잃은 모양새입니다. 남조선 당국은 오지랖도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지 꼭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규제 등으로 남북 합의는 원활히 다 이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간헐적으로 튀어나온 북한의 군사 도발도 합의 이행에 걸림돌로 작용했고요. 특히 최근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까지 불거졌습니다. 한미 당국은 부인하고 있지만 향후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변수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자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의 동정 보도를 일면 머릿 기사로 다뤘습니다. 원산 갈마지구 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꾼들에게 감사를 보내셨다라고 보도했고요. 전날의 머릿 기사도 산지연시 꾸리기를 지원한 근로자에게 감사를 보내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쏟아진 관심을 알고 있다는 듯 이렇게 연일 동정 기사를 내고는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은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뒤 2주째 일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일단 원산 체류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찍은 위성 사진입니다. 원산역 일대를 촬영한 사진 3장을 비교하면서 4월 15일자에는 열차, 기차가 없었지만 21일과 23일 이렇게 역에 정차해 있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23일자 사진에는 열차가 다른 목적지로 떠나려는 듯 머릿 방향이 바뀐 모습도 눈에 띕니다. Kim Jong-un, I still read the news because you never know, I might find something in there. I assume that Kim Jong-un is still in full control of the Korean nuclear forces and the Korean military forces. I have no reason not to assume that.
자, 와병설 또는 코로나 대피설 등등 외신들의 분석도 제각각입니다. 그중에서 신뢰할 만한 보도를 추려봤는데요. 북한을 오랜 시간 전담 마크해온 워싱턴 포스트의 애나 파이필드는 북한의 발표 전까지 확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루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심장과 관련해서 어떤 수술을 받았다는 점만큼은 확고하고 여느 때와는 상황이 달라 보인다. 평양에선 설왕설래가 오가고 불안한 심리를 반영한 쌀과 술, 전자제품 사재기도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뉴스위크는요, 국방 관계자를 인용했습니다. 38로스의 사진을 볼 때 중태이거나 아니면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에 신뢰성이 있다면서 북한이 국가 안보를 유지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발표를 지연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과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숭타오당 대외 연락부장이 이끄는 의료 전문가 팀을 북한에 파견했다고도 보도를 했습니다. Don't let rumors like this go forever or go unanswered in a closed society, which is really a cult, not a country called North Korea. So I pretty well believe he is dead or incapacitated. 자, 그런가 하면요. 전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가짜뉴스도 횡행합니다. 김정은 동지가 현지 지도 중에 사망하셨다로 시작하는 이 동영상, 기존의 북한의 보도를 조작해서 짜기 피한 영상인데요. 이 영상의 음성은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의 보도를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이 외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누워있는 사진 등등 이렇게 조작된 자료들이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퍼졌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다입니다. 여러 가지 설 중에 코로나19를 피해서 원산에 치료 중이다라는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고요.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의 위기가 남북 관계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며 이 방역을 계기로 해서 남북 교류 협력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내 우리 국민을 위로하며 응원하였고 나도 이에 화답했습니다. 남과 북은 하나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남북 생명 공동체는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자, 들어가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원산에서 찍힌 김정은 열차 엇갈리는 설설설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정부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북한의 특이 동향이 없다라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일부 유력 언론들에서도 뭔가 건강 이상설 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정부 고위 관계자에서도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원산에 현재 체류하고 있다인데 38로스 위성 사진에서 원산에 김정은 열차가 목격됐다면 이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네, 이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공개한 위성 사진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위쪽에는 원산 휴양시설의 보안구역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기차역이 보입니다. 지난 15일 사진은 역이 비어 있었는데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보도된 21일에 찍힌 사진에는 250m 정도 길이의 열차가 서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나흘 전인 23일 찍힌 기차역에도 열차가 정차된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38로스는 이 열차가 곧 출발할 징후가 보였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 엔진 있는 방향이 있는데 이 엔진 열차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출발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인 거죠. 네, 지금 일각에서는 함경북도 쪽으로 이동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곤 있는데 예. 역시나 열차가 진짜 출발했는지 어디로 갔는지도 확인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문제는 이제 그럼 원산에 왜 이렇게 오래 있냐. 일단 38로스 사진으로 보면 김정은 열차가 원산에 있다는 건 원산에 있을 가능성이 21일에서 23일까지는 크다고 일단 정황에 무게를 더 둘 수가 있고요. 그러면 원산에 이렇게 오래 있는 이유는 뭐냐. 태양절 참배도 하지 않고 여전히 의견이 좀 분분하죠. 네, 크게 와병설과 코로나 대피설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일본의 슈칸겐다이라는 주간지가 김 위원장이 스텐트 시술을 받았지만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영국의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의료 대표단이 김 위원장 진료를 위해서 방북을 했다. 이런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미 정부 당국도 김 위원장의 사망설이나 중태설에 회의적이라면서 다만 고위 관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피설에 무게를 좀 뒀습니다. 예, 북한 노동신문에서는 연일 김정은 위원장의 동정 관련 소식이 나오지만 뭐 직접적으로 모습이 나온다거나 그러진 않죠, 지금. 네, 올해 이 김정은 위원장이 열흘 이상 공개석상에서 사라진 게 이번이 5번째인데요. 오늘까지 16일째입니다. 오늘자 노동신문이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 갈마지구 일꾼에게 감사를 보냈다라는 소식을 전하긴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돌았다거나 혹은 얼굴이 등장한 사진 또는 영상 보도 등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후에 제가 계속 이 발제를 위해서 자료를 찾다가 이 김정은 위원장 건강 상태에 대한 북한의 뭐 일종의 입장, 뭐 반응이 담긴 글을 하나 찾았습니다. 북한의 잡지 중에 오늘의 조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매체가 중국의 SNS인 웨이보에 계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계정에 올린 글을 보면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은 한국에서 은밀하게 제기됐고 CNN이 보도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아무런 근거 없는 유언 비어를 처음 퍼뜨린 CNN 등은 이 생각보다 일이 커져서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이상설을 믿는 대중을 바보로 여기는 외신들의 잘못된 행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북한에서 건강 이상설과 관련된 직접적인 반응이 나온 거는 저 글이 처음이더라고요. 북한 내 잡지지만 네. 오늘의 조선 어쨌든 북한 노동당 또는 당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거죠, 북한에. 그렇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뭐가 됐던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 없다는 것, 이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평양의 분위기가 뭐 심상치 않다, 이런 보도도 있었죠. 네, 이 북한 전문가인 워싱턴 포스트의 애나 파이필드 베이징 지부장이요. 여느 때와는 상황이 좀 달라 보인다라고 하면서 평양에선 불안한 심리를 반영한 쌀, 술, 전자제품 사재기가 벌어지고 헬기가 저공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전문가 간담회도 열렸는데요. 윤상현 외통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북한 내부적으로 이 사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그러면은 동요가 있기 때문에 최고 존엄의 어떤 권력의 공백 상태였던 이 설이 계속 퍼져나가면 북한 내부적인 동요 때문에 결국 일주일 10일 안으로 나타날 것이다.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 문제가 있다. 네, 반면에 러시아의 국영통신인 타스 통신에서는 이 평양의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봉쇄 조치로 인해서 거리에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거리에 있는 스피커에서 북한에서 인기 있는 뭐 경쾌한 가요들이 흘러나오기도 했다라고 했고요. 이 조금 전에 이 주말 사이에 중국에서 의료단을 파견했다 이런 보도가 로이터에서 나왔었는데, 나왔죠. 네, 중국 이 경상 외교부 대변인이 관련해서 우리가 제공할 소식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워싱턴 포스트 베이징 지국장 애나 파이필드죠. 애나 파이필드 기자는 평양이 불안하다, 사재기가 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러시아 타스 통신은 평양에 또 지국이 있잖아요. 네. 기자가 있고 또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를 보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의도적인 기사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타스 통신 보도에 하면 평양은 사재기가 없고 평온하다. 경쾌한 음악도 흘러나온다. 지금 뭐 저희는 평양에 지금 취재원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외국의 유력 매체 등에서도 엇갈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이제 안보 쪽에 좀 정부기관에 잘 아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있으면 뭐 예전에 2011년이나 아니면 또 90년대 뭐 김일성, 김정일과 달리 지금은 많이 정보가 북한 내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동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다. 소수만이 알고 있고 내가 없을 때 국제 또는 이 국가 내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판문점 선언 2주년입니다. 정부가 별도 행사는 아니지만 동해 북부선 철도 추진 기념식을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동해 북부선인 강원도 강릉에서 제주까지 약 110.9km 구간의 단선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제주는 북한의 감호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해 북부선을 이으면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동해안을 따라서 북한을 거쳐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3일 김현철 장관 주재로 이 남북교류 협력 추진 협의회를 열고요. 동해 북부선 사업을 남북교류 협력 사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 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2조 8,5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동해 북부선 건설은 그 과정 자체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 뉴딜 사업입니다. 남북이 함께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하고 평화 경제로 나아가는 여정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예, 다음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코로나19 현황을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추가 확진자들은 안정세가 뚜렷해 보입니다. 네, 일단 이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수가 90일째 10명 안팎을 유지했습니다. 누적 숫자는 1,738명입니다. 어제 신규 확진 10명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가 7명입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또 완연한 봄 날씨, 황금 연휴를 앞두고 이 사람들이 밀집하는 공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10대 남성이 방문한 부산 클럽에는 당시 480명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네, 부산 그리고요. 이 대구에서 처음 확진 판정을 받았던 이 31번 확진자가 퇴원을 했습니다. 67일 만에 퇴원을 해서 국내에서 가장 오랜 기간 입원을 했는데 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는 원래는 원칙상 국가가 지불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대구시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오늘 정세균 총리는 브리핑에서 늦어도 5월 초에는 실제 등교하는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입시 문제가 있는 고3과 중3 위주로 먼저 이 계약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유지되고 다른 분야가 일상으로 복귀한다면 특히 입시를 앞둔 고3, 중3 학생들을 우선 고려하여 이들부터 순차적으로 등교시키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청와대 발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27 2주년 김정은 열차 원산서 포착.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첫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종교 집회는 2달 만에 다시 열렸고 바깥 나들이를 대하는 시민들의 모습은 확실히 예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도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마스크도 뭐 먹을 때 빼곤 쓰고 있어서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두를 긴장시킬 만한 소식도 있었는데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던 지난 17일에서 18일 부산 클럽을 방문한 대구의 10대 A군 소식 때문입니다. 부산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10대 확진 환자가 갔던 부산 클럽에 당시 500명 넘게 사람들이 있었고 이 환자가 접촉한 사람도 100명이 넘는 걸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 A군과 접촉한 친구 1명은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고요. 이외에 밀접 접촉한 143명 역시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문제는 같은 날 클럽에 있던 115명 가운데 100여 명 이상이 연락처 오류 등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내부 조명이 어두운 클럽 특성상 신원 확인도 어렵고 현금 결제를 한 경우도 있어 보건당국이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집단 감염의 불씨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서울 강남의 더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확진이 돼서 100여 명이 접촉자로 분류된 사례도 있었는데 다행히 해당 업소 접촉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전문가들은 긴장을 놓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합니다.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클럽에서부터 감염이 되어서 조용한 전파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된 경우는 없지만 지금 이 시기에 조용한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젊은 사람들이 주의를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20대는 전체 확진자 수가 2,940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약 27%,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방역당국도 유흥시설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새롭게 내놨습니다. 전원 마스크 착용과 줄을 서는 경우엔 최소 2m 거리를 유지하라는 건데, 하지만 실제한 클럽을 잠입 취재한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방역 지침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클럽 밖에서는 1m 거리 두기가 이루어지지만 실내는 속수무책이라는 건데요. 줄임 명부와 신분증 대조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처럼 방역 준칙을 어기는 업소의 경우 진단과 치료, 방역 등의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황금 연휴가 시작되다 보니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주의를 권고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동안에 내가 무증상 감염자, 경증 감염자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의 방심이 자칫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이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00일째가 됩니다. 그동안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노력,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방역 한류라는 말이 나올 만큼 전 세계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조금 더 주의하는 자세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5시 정치배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